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놀랍게도 찰떡궁합인 두 세계. 정신적 과잉 활동인과 심리 조종자는 동일한 영토에서 만나지만 정신 지도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지도를 읽는 법도 극과 극으로 갈라진다. 둘 다 자기 지도만 읽을 줄 알지 상대의 지도에 나타난 표시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쪽 지도에는 화합, 인간다움, 이타주의, 청렴 등의 가치가 있다. 다른 쪽 지도는 전쟁, 잔혹, 탐욕, 거짓을 우선시한다. 이처럼 현실에 대한 표상은 피차 이율배반적이건만 역설적이게도 그 작동 방식들은 기막히게 상호 보완적이다. 내가 찾은 상호 보완성들을 목록으로 정리했더니 정말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쟁 대 평화. 여러분의 연결 욕구는 심리 조종자의 서열 정하기 욕구와 충돌한다. 여러분은 평화를, 그 사람은 전쟁을 원한다. 달라이 라마의 말이다. 세상의 평화는 우리 내면의 평화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 대화, 타인의 권리 존중을 염두에 두고 문제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힘과 무기에 호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이 될 겁니다. 외부의 무장 해제는 내면의 무장 해제에 달린 일입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대부분 이 아름다운 격언에 온 마음으로 동의할 테지만 심리 조종자들은 비웃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도 모른다. 객관적으로 사실만 보자면 달라이 라마의 말씀은 중국의 티베트 침략에 대하여 평균 이상으로 잘 통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쟁 중인 국가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판국에 왜 모든 이가 평화를 소망한다고 고집스럽게 믿는가? 아멜리 노통부는 소설 사랑의 파괴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담아냈다. 전쟁은 1972년에 시작되었다. 그해 나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달았다. 지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단 하나의 존재는 적이다. 적이 없는 인간은 보잘것이 없다. 그의 삶은 무와 권태에 짓눌린다. 적은 메시아다. 적은 그저 존재하기만 해도 인간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적이 있음으로써 인생이라는 불길한 사고는 한편의 서사시가 된다. 이 소설에서 어린 아이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1972년 노통부는 6살이었다. 베이징 살리툰 지구에서 그녀는 아이들끼리의 잔인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삶의 활기를 찾는다. 소설가는 이렇게 관찰한다. 온갖 국적의 아이들이 행렬을 이룬다고 생각해보라. 그 아이들을 비좁은 콘크리트 공간 안에 몰아넣는다. 그들을 감시도 없이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 그 아이들이 우정으로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순진에 빠진 바보들이다. 아멜리 노통부와 루이 페고르가 멋지게 소설에서 써냈듯이 할 일도 없고 어른의 감시도 받지 않는 아이들은 싸움에 금세 흥분하고
동정심이나 한계를 모르는 행동을 하곤 한다. 그런데 심리 조종자들은 단추 전쟁을 벌이는 딱 그 정도 나이에 정신 연령이 고착되어 있다. 반면에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사랑과 평화와 화합이 넘치는 세상을 믿는다. 이 사람은 갈등을 두려워하고 잔잔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선호한다. 참 희한하게도 심리 조종자는 그 반대다. 친밀함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갈등에서 생명력을 느낀다. 그는 완전히 피해망상에 빠져 온 세상과 전쟁을 치른다. 싸움에 흥분을 느끼고 자신의 못된 짓에 중독된다. 자기가 작정하고 일으킨 갈등에서 힘을 얻고 자신의 전능에 취한다. 한마디로 그는 휴전협정을 맺을 마음이 없다. 여러분은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전쟁은 감각기관을 건드리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는 삶의 기쁨이 위협당할 것이다. 음침하고 미움 많고 산통 깨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느끼는 삶의 기쁨은 일종의 도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신경학적이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당신은 예측을 벗어난 것, 충격적인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심리조종자는 일부러 예측을 벗어나는 충동적, 모순적 행동을 하고는 늘 다급하게 사람을 압박함으로써 당신의 이런 약점들을 뻔뻔하게 이용한다. 당신의 병적인 인지적 종결 욕구를 이용하여 늘 뭔가 찜찜한 심리 상태에 처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화를 낼 줄 모르는 당신 성격과 당신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하여 분노 발작을 퍼부으면서 공격할 것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도 내게 뭐라고 하는지 아는가? 그 사람도 성질 부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이유는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심리 지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읽을 줄을 모른다. 인간다움 대 잔혹성. 심리 조종자에게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면 그는 성질이 나고 두려움이 치밀어 올라 미칠 지경이 된다. 주판을 굴린 후에만 친절하게 굴 수 있는 그 사람은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꿍꿍이가 있나, 나중에 이 친절의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함정은 발견할 수 없다. 애초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심리 조종자는 당신에게 사악한 계산이 깔려 있고 자기는 위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그 사람은 쓸데없이 심술을 부리는데 당신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말 믿을 수가 없지 않은가? 당신은 악한 의도를 상상할 능력이 없고 그 사람은 대가 없이 베푸는 친절의 유익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여러분은 친절을 인간관계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스스로 존중받는 법만 안다면 96%의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으로 대해도 된다. 하지만
4%에 해당하는 심리 조종자들은 인도주의적 가치를 약점이나 바보짓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므로 달리 상대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악의가 핵심의 가치다. 악의가 곧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고 약삭 빠르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따뜻하고 그들은 냉랭하다. 여러분은 사랑을 좋아하고 그들은 미움을 좋아한다. 그건 그들의 선택이고 권리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평화를 강요하지 말되 그들의 전쟁에 말려들지도 마라. 이타주의가 나르시시즘을 살찌울 때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연연치 않고 좀 해보다 싶을 만큼 자발적으로 너그러움을 베푼다. 신경 전형인들과는 달리 이들은 자기가 준 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논제로섬 게임을 본능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제로섬 게임의 경우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승자의 이득과 패자의 손실을 합치면 0이 된다. 내가 이기면 네가 지고 내가 지면 네가 이긴다. 그런데 논제로섬 게임에서는 손실이 없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논제로섬 게임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운전자가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라이트를 끄지 않았다고 알려준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던 손님이 30초 정도 시간을 내어 다른 손님이 떨어뜨린 장갑을 주워서 건넨다. 논제로섬 게임에서는 내 행동이 내게 이득이나 손실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나는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기쁨, 상대의 환한 얼굴을 보는 기쁨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상대는 뭔가를 얻는다. 나는 손해보지 않았지만 상대에게 이익이 생긴 것이다. 물론 라이트를 끄지 않거나 장갑을 잃어버린 사람을 오전 내내 찾아다녔다면 손해가 없다고 하기 힘들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심리조종자가 피해자를 무료 서비스 제공자 취급하는 관계에서는 논제로섬 게임이 오래 가지 못한다. 앞에서 마르지 않는 분수와 바닥이 없는 우물 이야기를 했다. 둘 다 균형이 무너진 상태긴 하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니까 손발이 맞을 수는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이는 너무 많이 내주면서 자기가 준 것의 가치를 낮추어 본다. 심리조종자는 배은망덕하게 욕심부리고 개걸스레 가져가거나 아예 요구만 하든가 한다. 그가 뭔가를 줄 때는 항상 최소한으로 이해 타산을 따져 내주며 자기가 치른 값을 부풀려 떠벌린다. 하지만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정도에도 충분히 감격한다. 그래서 내가 곧잘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과도하게 발달했다 라고 짓궂게 말하는 것이다. 실은 둘 가운데 어느 쪽도 소박하고 겸허하게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모른다. 한쪽은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작정까지 한다. 얼마나 잘된 일인가. 마침 상대편은 남의 희생으로 얻은 자기 만족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 불공평한 증여와 사치의 축에서 핵심은 에너지다. 여러분은 생기와 활력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심리 조종자들은 속이 텅 비었고 게으르다. 한 번은 어느 심리 조종자가 내게 뻔뻔하리 많지 속을 터놓고 아내와 같이 사는 이유를 말했다. 아내는 기력이 남아도는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술 더 떠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그루터기에 붙어 사는 버섯 같아요. 그 사람 기운으로 사는 거죠. 분명히 짚고 갈 말이다. 이 말이 다시 한번 증명해 주듯이 심리 조종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분명히 자기 소행을 의식한다. 작가 데니얼 로즈와 캐슬린 로즈는 흡혈귀들에서 심리조종자와 그가 빨아들이고 소진시키는 에너지 문제를 흡혈귀라는 은유로 완벽하게 담아냈다. 실제로 이런 인간들은 흡혈귀가 피를 빨아먹듯이 남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산다. 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벗어날 때면 최후의 한 방울까지 다 털리고 탈진해서 쥐어짜도 나올 게 없다. 그런 인간들이 애프터 서비스 창구에, 회사 안에, 가족이나 지인 중에도 넘쳐난다. 그들과의 교류는 피곤하기 그지없다. 그렇다. 여러분은 에너지가 남아돈다. 나는 여러분이 정신적 괴롭힘에서 벗어난 후 얼마나 신속하게 만신창이 상태에서 일어나는지 지켜볼 때 경이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원자로처럼 에너지가 넘쳐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 사람은 당신에게서 훔쳐간 그 에너지를 재활용하지도 못한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돈, 에너지를 부정적이고 생산성 없는 관계에 소진하지 마라. 그보다 훨씬 나은 사용처들이 널리고 널렸다.